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좀 독특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요 밑에 저희 학교 그 학생분들이 이렇게 친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동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방문을 한번 희망해 주셔서 참관차 이렇게 배석을 해 주셨어요. 뭐 우리 소리 안 나게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그래서 평소에 이 주제 가지고도 언젠가 여의도 맨션에서 한번 올려드릴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신 김에 이게 딱 이때 딱 해드리면 딱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학생분들 괜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면 위인데 정수리 뒤가 나오시더라도 혹시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당연히 다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MZ 세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전공하시는 전공 과목이 타 학교 학생 한 분만 제외하고 다 부동산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인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MZ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인중개법인 아니면 실물 관련한 자산운용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건설회사 등 여러 분야에서 커리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전공자로서 커리어를 보는 관점도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MZ 세대들에게 과연 부동산은 어떤 의미일까? 이걸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요즘 꼭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후배님들, 인생의 후배님들에게는 꼭 보여드리는 수식이 하나 있어요. 요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의도 맨션도 큰 분류에서는 재테크 채널일 수 있어요. 그죠? 경제 배워가지고 어떻게 투자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채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재테크가 크게 관심이 있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양극화가 생각보다 점점 심해져요. 네. 그리고 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초창기 스타트를 어느 쪽에서 끊었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아예 심각하게 내 당대에 내가 이제 다른 계층으로 바뀌어가는 게 점점 쉽지 않다. 이런 소리들도 솔직히 많이들 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아니 왜 점점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 가는 걸까요를 아주 단순한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요걸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 수익이라는 건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 해서 투자 수익이 생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 어떻게 된다고들 흔히들 얘기해요. 점점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학교 수업 때는 이렇게 반응들이 안 있는 게 우리 학교의 특성인데 이렇게 반응들을 잘해 주시네. 부동산 학과는 전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저성장 기조가 도래했다고 그러죠. 그럼 국가 전반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건 국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산업 섹터들, 이 산업 섹터들도 편차는 있겠죠. 잘 나가는 뭐 요즘 AI 분야라든가 2차 전지 분야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유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평균도 어디에 수렴하겠어요?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 얘기는 우리나라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도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던 야 내가 거기 투자했는데 매출액이 몇 %씩 늘었대 이익률이 몇 %씩 늘었대라는 걸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국가 전반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다라는 건 어느 산업 섹터를 넣더라도 평균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겨요. 저 때도 아니고 저보다 저희 앞선 세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때들은 재형저축이라고 해서 여기서 재형저축 들어보신 분? 오, 어떻게 들어보셨지? 아, 은행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구나. 맞아요. 그럼 아시죠? 재형저축은 뭐냐 하면 1970년대 때 직장인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저축만 잘해도 내 집장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획해서 만든 금융 상품이에요. 그 재형저축이 이제 정기 상품인데, 정기 적금 같은 상품인데, 요즘 정기 예적금 금리 아세요? 4.5. 어떻게들 이렇게 잘 알지, 그래도? 이야, 여기 재테크들 상당히 고수시들인데? 맞아요. 4.5 정도 돼요. 편차 또 있지, 물론. 그런데 4.5 정도 되는데, 재형저축 금리, 어떻게 됐을까? 15업이에요. 20 넘었어요. 20이 넘었어.
예, 물론 또 그것도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저축만 잘해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나 집 샀어. 소리가 나왔었어.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국가가 20%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뒤에서 개런티하면서 시중 은행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거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10% 넘는 수준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평균적으로 10% 넘는 성장률을 구가했다는 건 어떤 산업 섹터는 거의 20% 가까운 20% 이상 성장을 구가하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못 미치는 데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름대로 그 숫자를 맞춰서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해줬지만 장기간에 돈 묶어놓는다고 그 은행하고 약속을 해야 기껏해야 4%대거든.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 집 장만하고 어느 세월에 나도 집만 장만하나 이제 우리는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간간히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또 사고 싶은 물건도 많단 말이야. 그거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떨어졌네. 그럴 때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투자금 자체가 커야 되는 거야. 바로 여기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투자금 자체가 큰 사람들만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 수익이 유의미한 수준의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작은 사람은 이 수익률이 작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아무리 더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의 양극화라는 사회 현상이 공고화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투자 수익률이 어딜 투자해도 상대적으로 예전같이 못해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MZ세대들은 이게 지금 적은 거잖아. 그러면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지. 뭐야? 수익률을 극단적으로 올려줘야 돼. 그래서 사실 저는 저는 정확한 소속이 산업대학원의 실물투자분석학과에도 교수로 있거든요. 우리 명지대에. 그런데 이 실물투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강의를 할 때도 적어도 제 연배 때는 이제 선택이 좀 달라져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운영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나 아직까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보겠다, 리스크 테이크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나눠져. 그런데 MZ 정도 되는 분들에게는 지금 벌써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다, 안전지향적인 선택을 한다. 나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시계열적으로 나중에 30년 뒤 50년 뒤 뭐 이 정도에는 이 수익률을 계속 추종하는 그런 투자 패턴만 하면 내 전 재산이 얼마 되는지 알고 하는 거지라고 꼭 물어봐줘요. 그러면 저는 일단 확실한 이 4%, 확실한 5% 이걸 챙기려고 했는데 이걸 계속 답습하다 보면 벌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적어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걸 추종해 봐야 돼. 실패를 하더라도 젊었을 때 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슬슬 쉽지가 않아. 자,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나의 판단도 가미되고 전문가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투자 수익률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릴 때 우리가 두 가지 수단이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 뭐야? 부동산하고 주식. 이 부동산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선호도가 있고 또 사람의 스타일상 주식 투자로 꼭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부동산으로 투자하면 또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야. 기질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더 맞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더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제 개스예요. 예. 그리고 여의도에도 제 학교 뭐 선배, 후배 또 지인들이 엄청나게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 뭐 점심시간 때, 저녁 시간 때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여러 케이스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양수겹장으로 다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슬슬 나한테 맞는 기질적으로 내가 좀 잘하는 게 어느 쪽인지도 이제 슬슬 스터디를 해야 돼. 꼭 전공을 부동산 쪽을 했다고 해서 꼭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운용사에 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슬슬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게 중요하고, 나름대로 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여러 경험적인 내용, 그리고 학습해서 알고 있는 내용 다 맞고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다가 조금 더 애들을 해드리려고 그래. 특히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까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먼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었을 때와 서울 아파트를 샀었을 때,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를 샀었을 때, 그 다음에 강북 아파트를 샀었을 때의 평균적인 수익률 변화예요. 86년도쯤에 사가지고 2020년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성과가 높은 거는 뭘까? 코스피야, 주식이야. 물론 중간에 피눈물 쏟았던 적도 많아. 이때 이때 사람은 이때 샀다가 여기 떨어졌을 때는, 이거 아직까지 주식 투자 크게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당연히 초창기에 저도 시드머니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저도 부동산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당연히 저도 주식을 하게 되는데, 내 피 같은 돈이 반토막 나본 그 경험은요, 이게 진짜 과장된 표현이 아니야. 내 뭐 팔 하나가 뭐 으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어떻게 모은 돈이고, 내가 이걸 모으기 위해서 진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모은 돈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구간들이 꽤 보이실 거야. 그리고 장기간 횡보했을 때는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1989년부터 2001년 근처까지는 뭐 내가 사놓은 게 돌파를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중간중간 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누군가는. 뭐 이거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표현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공개를 해야지. 부동산은 내 그 장기를 갈아 넣고 투자를 하는 거다. 무슨 소리야? 마음 속상한 거 다 감내하면, 정말 장기간만 보유하면 반드시 나에게 보답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대신 이때 중간중간 마음 상한 건 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농담 삼아 그렇게 번 돈 결국 약값으로 다 나간다. 이런 소리도 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주식이 생각보다 불안전한 건 사실이지만 수익률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실물 부분의 대표 주자인 이제 부동산이죠. 서울 강남 아파트가 역시 이제 상승률은 제일 크죠. 그리고 또 서울 강남 아파트 쪽에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말씀드리면, 그다음 서울 강북 아파트, 그다음에 정규 아파트 평균들 쭉 다 대세 상승했어요. 근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말한 것처럼 떨어지면 주식은 마음 아프고 그다음에 신경 쓰이고,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서요라고 한 게 거의 맞지. 그잖아. 보시면 지금 이 구간대에서 떨어진 적이 뭐 요거 몇 개월 잠깐 떨어진 거, 뭐 요거 잠깐 주춤한 거 없어. 이게 강남만 그런 거냐? 아니죠. 전국 아파트도 보시면 떨어졌다라고 의미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어요? 한 몇 개월이나 1년 지나면 또 오른 거야. 네. 그러니 이 친구도 개인적인 성찰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수업 때 들은 것처럼 부동산은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그 마음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성이냐? 아니야. 미국 거예요. 미국도 스탁. 제일 급격히 올라요. 물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는 기폭이 덜하지만 중간중간 마음 상하는 구간도 있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시계열이 긴 거죠. 1802년부터 2010년도까지니까 요때 떨어진 게 이게 몇 년 동안 떨어진 거라고. 그죠? 네. 요때 떨어진 것도 한 2년 떨어진 거고, 그만큼 나름대로 기폭이 있긴 여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구가했죠. 그 다음에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돈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에 투자하는 게 뭐야? 사실 정기 예적금이지. 네. 정기 예적금이 내 돈 들여서 돈놀이 해줘서 다시 돈 이자 붙여주세요. 이게 바로 가장 보수적인 투자인데, 달러 가치 어떻게 됐어요? 점점 떨어져가. 그러니까 정기 예적금이라는 것들만 뭐 어쩌다가 중간에 너무 시료가 불확실하거나 그럴 때 선별적으로 하거나 포트폴리오 상에서 일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만 몰빵을 하고 계속 가면 내 재산은 결국 상대적으로 유실되는 거야.
친구들이 뭐 강북에 아파트를 사던 강남에 아파트를 사던 아니면 저 수도권 어디 아파트를 사던 사고 있는데 대출까지 껴서 나는 대출 받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나는 내 현금이 더 모였을 때 그때 나중에 집 살래 하면 그 현금이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높았을 구간까지 따지면 내 현금에 실질적으로 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이 아닌 실물이나 주식이나 어딘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서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양극화 물론 국가 욕하면서 우리 모두 유권자니까 이번에는 어떤 정권 단지에서 말이야 이놈들 말이야 양극화 이렇게 더 심하게 되게 만들고 그런 것도 우리가 혼을 내야지.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재테크 잘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를 유실하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나의 손해야. 예. 국가 잘하기를 기다리고만 있거나 국가 잘못해서 혼내주는 거 해야겠지만 그래도 결국 큰 손해는 나거든.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역대 이제 히스토리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릴 게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부동산 학과에서 오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경제학과나 금융투자학과 쪽에서 오셨으면 또 내가 주식 투자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알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투자했었을 때의 특성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고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의 특성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밑에서부터 갈게요.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균질한 자산을 똑같이 취득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우리가 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당 10주씩 삼성전자 주식 삽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럼 제가 산 삼성전자 주식과 앞에 계신 네 분, 뒤에 계신 분들 전부 산 삼성전자 그 주식 10주 그게 달라? 똑같다고. 우린 균질하게 어느 회사 주식을 샀다 하면 그 주식 투자를 했던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주식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선주, 보통주 그렇게 구분해서 사는 건 있겠지만 그런 건 차지하고 그냥 보통주로 삼성전자 주식 똑같이 샀다 하면 우리 모두 딱 균질한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앞에 계신 친구와 제가 황당한 제안. 야, 내 삼성전자 주식 하나랑 네 삼성전자 주식 하나 바꾸자. 그러면 야, 그런 짓을 왜 하냐? 하여튼 바꾸자. 그러면서 바꿔도 아무 스스럼이 없죠. 왜?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죠? 비균질 자산이에요. 교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포 레미안에 아니면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리를 하나 샀어요. 28평대. 그러면 반포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28평 그리고 레미안이라는 국내 굴지의 건설 브랜드 그리고 그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라는 회사가 지은 그 시공하는 그 아파트 표준 그건 다 똑같은 거 산 거 아닌가요? 아니지. 여긴 부동산학과 친구들이니까 잘 아시지만 향이 북향 걸 샀느냐 남향 걸 샀느냐 동향 걸 샀느냐 층이 1층이냐 로얄층이냐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산 거는 발코니 확장 공사 안 한 걸 산 사람이고 누가 산 28평을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놨어.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누구는 내부 올 수리해서 전부 다 바꿔놨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또 안 해놨어. 그래서 균질한 게 정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하나도 없어요. 아래 위층도 분명 다른 거잖아. 그잖아요. 앞동 뒷동도 분명히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용이한 게 어떤 의미에선 부동산이지. 균질하다는 건 그 균질한 자산에 대한 정보가 딱 시장에 오픈되는 순간 내가 딴짓하고 놀고 하느니라고 그 정보를 내가 미처 못 들어서 지금 팔았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내가 못한 건 내 잘못인데 그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다 똑같잖아. 삼성전자 이번에 반도체 뭐 새로운 거 개발했다며 미국에 수출 더 늘렸다며 삼성전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신규 투자 뭐 한다며 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삼성전자 주식에 똑같이 그 영향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추가적인 수익률을 더 거둔다든가 나만 뭔가
더 여기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생각보다는 제한되어 있어. 내 주식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잖아. 그런데 빈곤이라는 게 결국 뭐야? 상대평가거든.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다른 사람이 100만 원 있으면 내가 부자인 거고,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수억씩 있으면 내가 가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의 문제는 상대적 빈곤인데, 주식 투자에서는 균질한 자산들이다 보니까 내가 산 종목이 대장주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의 주식이면 내 재산이 올라가는 듯한 기분 좋은 건 있겠지. 근데 보면 주변에도 다 웃고 다녀 막. 진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여의도는 제가 몇 사람들은 거의 얼굴에 마약하고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 주가가 뭐 계속 오르니까 뭐 너무 신이 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만큼 균질 자산이라는 건 나만 독특한 추가적인 수익을 더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부동산, 아까 아파트마저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들을 구매한다고 쳐봐요. 물론 꼬마 빌딩 요즘 시장 아주 냉각돼 있죠. 많이 얼어붙었어. 한 몇 년 동안 너무 과열됐었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지역의 꼬마 빌딩이 전부 다 냉각기냐? 그렇지 않아요. 각 동네마다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고 다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 또 생기거든.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꼬마 빌딩을 내가 선택해서 골목, 첫 번째 골목 앞자리 빌딩을 사는지, 두 번째 골목 앞자리 빌딩을 사는지, 아니면 골목 맨 끝에 막다른 곳에 사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똑같은 도로 변에 있는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이 빌딩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건물 컨디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잘못 사면 유지 비용 보수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세상에 얼마나 건축주가 이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보수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럼 그것 때문에 내 실질 소득도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게 내 주머니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더 걷어들이기가 쉬운 게 비균질 자산인, 야,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돌아다니고 해봤더니 좋은 매물 하나 발견했어.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 더 있다? 부동산에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지만 교수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점점 저출산,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예전 같지 않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명 사실이에요. 예. 옛날처럼 부동산 잘 취득하면 평생 먹고 산다.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강남 아파트 샀었을 때 지금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또 기대한다?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옛날 같지 않으니 부동산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 관리를, 주식시장의 위험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별도로 위험 관리하기 위한 기법과 수단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해를 해놔야 돼. 포트폴리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산업 섹터별로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지금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나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 어느 시그널 때 내가 몇 퍼센트를 팔고 어느 시그널 때 또 더 팔지, 아니면 어느 시그널 때 더 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면밀히 주도를 하지 않으면 아까 앞서 친구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봐요. 예. 그리고 정말 피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저도 그랬고. 자, 그런데 부동산의 위험 관리에 제일 좋은 한 가지 수단이 있어. 도저히 그 주식이 할 수 없는 일. 제가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어요? 사용가치. 그냥 최악의 경우 내가 쓰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기 내가 갭 투자해서 뭐 샀는데 세입자 결국 못 찾았다. 세입자 못 찾아서 큰일 났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 그럴 수 있는 지역에 뭔가 추가적인 투자를 해놨으면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갭 투자 해놓은 곳이, 난 서울에 살고 직장도 서울이고 다 서울에 연고가 있는데 조금 싸다는 이유로 저기 지방에 있는 군소도시 어느 아파트를 싼 맛에 샀어.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세입자 못 구한다고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쪽에서 최악의 경우 사용 가치로 나는 사실 투자 수익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해요. 우리 좀 나이 좀 있는 시니어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투자가 아니라 거주였어요. 아, 나 살 집 드디어 샀다예요. 리브죠, 리브. 네. 그런데 요즘 MZ들에게 부동산이란 내가 살고 싶은 집, 나의 집을 장만했다가 아니라 나 부동산 하나 투자했잖아. 이거가 더 커졌어.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걸 좀 보는 경향이 더 높아졌고, 그게 되게 아쉬워져서 뭐가 아쉬워졌느냐? 그러다 보니까 위험 관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돈 번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제가 우리 윗대들 뭐 흔히 말해서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무조건 뭐 투기로 돈 벌었다 이렇게 폄하는 다 못하는 게, 투기에서 땅값 올리는데 기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저희 집도 그렇고 아버님 친구들도 그렇고 내 친구 아버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은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어, 이거예요.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초, 중, 고에 한 동네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어난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때는 이제 제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살면서 애 키우고 아버님 어머님도 출퇴근하고, 그런데 그냥 집값이 오른 거야,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혜택도 있었냐면,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금전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편익이라고 해야 되나? 밸류를 얻게 돼요. 뭘? 우리 집이잖아. 야, 이번에 정호 고등학교 간다는데 정호 방 한번 싹 들어퍼서 공부하기 좋게 쾌적하게 바꿔주자. 그럼 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계속 살 때까지 얼마나 또 내가 그 방을 엄마랑 같이, 엄마 나 책장은 뭘로 하고 이건 뭘로 해줘 하면서 얼마나 쾌적하게 살았어. 그거는 금전으로 환원하면, 야, 저는 얼마를 쳐야 될지 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니까 아무데나 못질하고 아무데나 쓰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그거는 남의 집이 살 때 하나하나 집주인한테 확인받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 가치라는 게 단순히 세입자 못 구하니까 내가 들어가 산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부분의 밸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걸 물질적으로 카운트를 안 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주식과 달리 그런 리스크 해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래서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동네가 또 경기가 뭐 회사들 몇 개 큰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런지 세입자 찾기가 어렵더라고. 뭐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원래 살고 있던 집 전세 그냥 내가 빼서 그 전세금으로 내가 은행에 그냥 돈 넣을 거 넣어버리고 내가 들어가 살기로 했어라고 하면, 그럼 뭐 이제 그다음부터 나는 다양한 살면서, 내 집에 살면서 얻는 편익 얻어가면서 위험 관리도 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럼 드디어 이제 적당하게 버텼으니까 팔 수 있을 때 팔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위험 회피 수단이자, 저는 이게 이 삼성전자 주식 우리가 다 아까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거야? 가끔 출력해서 봐. 이야,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거 말고는. 근데 집은 다양해. 다양해. 그리고 이럴 수도 있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에어비앤비를 놓거나. 아니면 방 하나만 정례적으로 누구 서울에 와서 누가 있어야 된다 하면, 그럼 뭐 몇십만 원 받고 그것만 쓰고 가셔라. 이렇게 또 하고. 하여튼 내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위험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이런 장점들이 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오늘의 주제가 이거야. 투자 전략.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 회사가 점점 좋은 회사가 돼가고 있는지 정보 업데이트하고, 그 회사가 이상해지고 있는지 정보 업데이트해서 팔지 더 살지 아니면 지금 아니면 매도할지 손절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서치를 잘해야 돼. 찾는 거야. 정보 찾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이런 게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의 투자 방식이죠. 전략이라기보다는 방식인 거지. 근데 부동산을,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여의도맨션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 기회에서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마저도
서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매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 이 아파트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 사야겠다. 이 상가 저평가됐는데 이거 사야겠다. 이 꼬마 빌딩 저평가됐으니 이거 사야겠다. 그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저평가되는 거 찾아서 투자해놓고 올라가서 제값받는 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초짜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공자이고 이걸 평생에 잘하면 업으로 선택하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수업 때 주로 이제 가르쳐 드리는 많은 방식은 뭐냐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지. 어떤 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는 기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평가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하지만 실제 이제 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한다는 건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액션이 뭘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나를 비롯해서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 같이 행동을 해서 올리는 거야. 이게 부동산이 가능하다는 게 주식 투자와 달리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야. 제발 제 판단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 안 그러면 이제 서치하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판단했는가 안 했는가 그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냥 갑자기 이 회사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자구 노력은 사실은 없죠. 댓글 이제 막 쓰고 뭐 그래서 분위기 몰아가는 건 있지. 요즘 사실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회사 주식들이 한참 고공행진을 했다가 그게 요즘 주춤하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댓글에 토로하세요. 그거 볼 때마다 나 참 마음이 찢어져. 그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다거든.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좀 말 못하게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라도 좀 긍정적이면 누가 더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다구나. 이래서 마음이 아파요. 왜? 내가 삼성전자 경영자가 아니잖아. 물론 개인 소액 주주들 모아가지고 주총 가서 끌어내리고 뭐 대표이사 바꾸고 할 수 있지만 그거 한국 사회에선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뭔지.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 장점이 있다? 액션을 취해서 내가 산 부동산의 가치를 내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구닥다리가 돼가고 있는 내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일단 부동산으로 제일 내 건물 가격 쉽게 올리는 거 뭐 있어요? 스타벅스 입주.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입점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저한테도 물어보러 온 건물주들이 부지기수예요. 교수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저 명지대 제 사무실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누구십니까? 정말 이렇게 전화로 불쑥 전화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다급해서요. 그래서 뭐가 다급하시죠? 했더니 돈도 많으신 분이 다급하기는 건물을 샀는데 공실률이 너무 높고 생각보다 건물 가치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럴 때 통상적으로 흔히 하는 아주 초식 스타벅스가 그 건물에 딱 입주했었을 때 그때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 이거 이 정도 다 아시잖아. 그런데 원래 스타벅스는 우리가 이렇게들 이해해도 되거든요. 1층 아니면 입점을 안 해줘요. 스타벅스는. 왜? 다 눈에 띄어야 되니까. 왜 우리 스타벅스 2층까지 가야 돼?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어디 가봤더니 2층에 스타벅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2층에 스타벅스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네 1층은 어딘가 입점을 했대. 그런데 그 건물 가치를 올리려면 1층도 나름 뭔가 괜찮은 게 입점을 했으니 2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이건 활용점점이 되니까 욕심을 내신 거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을 제가 운 좋게 알고 있었는데 전면부에서는 거기가 2층인데 뒤로 가면 거기가 1층이에요. 경사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그 건물의 2층이 실제로 1층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그 뒤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가 1층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층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고 이제 이렇게 끊으신 적도 있고 뭐 다 그 말고도 여러 사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실제 많은 건물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송국에서 방송하면서 만난 아주 유명 연예인이 있어.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 건물 하나를 새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건 스타벅스 입주를 이제 본인들이 희망했지. 그래서 나름대로 상권 분석해서 근처에 스타벅스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것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본인들 딴에는 나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스타벅스 본사에 전화해서 우리 어디 건물 있는데 스타벅스 하나, 스타벅스는 체인 아닌 거 아시죠? 다 직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심 좀 보여주세요. 전화를 한 거야. 그랬는데 결국 스타벅스가 안 돌았죠.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두 번째 전략이 뭘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건물주야.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 결국 입주되길 바랬는데 못 됐어. 그럼 뭐 하실 거야? 제일 쉬운 게 유사한 걸 찾아야지. 네. 뭐 찾았을까요? 투썸. 그분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고수였어요. 갑자기 라이징 스타로 핫하기 시작한 커피 프랜차이즈를 딱 집었지. 뭘까요? 블루보틀이에요. 한때 블루보틀 진짜 완전 수직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커피 한번 먹어보겠다고 줄을 진짜 20분을 섰어. 무슨 커피를 뭐 이렇게 되냐 했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블루보틀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렇게 초창기 어떤 국가에서 어떤 도시에서 그 브랜드가 이제 활기를 치려고 할 때는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스타벅스처럼 아주 정교하게 정량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디 입점할지 어디 입점하지 못할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들어설 때도 있어요. 그러니 조건도 조금만 좋게 해준다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마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보틀을 유치를 했어. 그러니 당연히 그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가는 거지. 이게 바로 주식과 달리 부동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이해하셨죠?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교수님, 아까 교수님이 서두에서 MZ세대들이 부동산으로는 액션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오늘 정규 한 학기 수업이 아니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저희는 건물주 아니고요.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뭐 이거 유치하고 이런 거 저희가 못 하는데. 아유, 이거는요. 너무 구닥다리 방법이에요. 돈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가장 진짜 몇 퍼센트 상승이라고 해야 돼? 이게 지가 상승을 따졌을 때. 제가 퍼센트 계산도 못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은 전부 가장 왕성한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MZ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공간, MZ들을 끌어들였던 공간에서 그 수직 지가 상승을 유도했던 적이 많아요. 바로 요거부터 볼까? 다들 아시죠? 양양의 서프비치. 여기가 원래 그 군사보호 지역이었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안에서 서핑하는 거, 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그거 하는 걸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파도 타는 거, 그거 하러 왔는데 이 청년들이 파도 타고 났더니 밤에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근처에서 회나 먹고 그냥 맥주나 한잔 하고 하다가 누군가가 이거를 문화적으로 기획을 한 거죠. 여기에 청년들, 저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게끔 노천 클럽을 해보자. 바닷가에서. 그래서 양양에 서프비치 클럽이라고 해서 밤마다 여기 클럽 열면 가보신 분 있으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선생님이 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안 가고. 저도 가봤어요, 사실. 그럼 우리만 갔네. 저도 사실 아마 저처럼 비슷하게 그 변화된 거 보시려고 간 것 같은데 실제 난리도 아니야. 와, 이게 무슨 스페인의 유명한 그 클럽이라든가 저기 또 어디야, 저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클럽들이 있거든요. 거기보다 더 핫해. 진짜 한번 기회 되면 부동산 흐름도 바뀐 거 탐방하러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다 가보세요. 난리도 아니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날 게 뭐겠어? 여기 땅값이 엄청 오르는 거죠. 자, 얼마냐? 7천만 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양양에 저 자주 갔었어요.
그 근처에 동해시에서 뭐 환동에 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그 이제 북극해가 열리면 그걸 바탕으로 북극해 항로 개발 사업 한다고 거기 항만 조성하고 하는 거, 막 강릉도 동해시도 뭐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 근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여기는 어떤가. 저도 실물 투자나 이런데 저기 그 저거니까 교수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저기 파도 타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한 군데 또 더 알아. 저기 경북에 영덕군도 파도 타러 와요. 거기도 파도 풀이 괜찮은가 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네. 이게 내 아이의 한계야. 기성세대 한계. 그런데 MZ들 중에서는 그걸 알거든. 파도 타고 나서 우리 뭐 하지?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는 클럽을 같이 유치하고, 클럽 유치할 때 근처에 상가에 투자를 해놓거나 상가를 내가 아예 짓거나 아니면 일부 옛날 새로 지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초반에 그잖아. 그렇게 과잉 투자를 왜 해? 그냥 허름하게 횟집하는 상가. 할머니 여기 권리금 같은 건 없죠. 아예. 그럼 할머니 이거 제가 인수할게요 해서 그냥 그 부지 사고, 창고 같은 뭐 요즘 그 슬라브 모르시죠? 그 하여튼 슬라브로 되어 있는 그 별거 아닌 그런 건물 사서 내가 이 근처에 사놓으면 돼. 살 것도 별거 없어. 지금 몇 건물이 없어. 그런데 결국 그렇게 점점 핫해지면 어떻게 된다? 누군가 돈다발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에 사셨어요? 나 평당 한 500에 샀는데 3,000에 드릴 테니까 넘기시죠. 안 돼. 난 감이 있거든. 애들이 더 오는 거 알고 이제 내 친구들이 주변에서 계속 야, 너 양양 알아? 내가 산 데가 양양이야. 부동산 사는 데가. 그래? 그거 요즘 완전 성지순례처럼 난리야. 그러면 팔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내 주변에는 야, 양양 알아? 그러면 양양은 갑자기 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까지 해가면서 바꿀 수 있는 힘, 기획력, 이건 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맥주 축제 가보셨어요? 용산에 용문시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하나만 꼽아보세요. 광장시장 끝내주지. 거기 뭐 외국인들이 광화문에서 동대문 넘어갈 때 꼭 들리는 뭐 순대떡볶이 이런 거 전통 그거 먹어보려고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광장시장은 그 상가 하나 상가가 아니라 좌판 까는 거 같은 거 그거 하나 얻으려면 권리금이 요즘 엄청나요. 그리고 광장시장 떡볶이가 의외로 비싸. 왜? 이제 외국인 물가에 맞춰서 비싸거든. 자, 그래서 거긴 이미 고평가된 거지. 평가가 다 맞춰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재래시장들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용산에 있는 용문시장이에요. 광장시장처럼 큰 데도 아니고 동대문의 평화시장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 데도 아니고 다 합치면 상가 한 200개나 있으려나? 그게 끝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용금맥 축제라고 해서 맥주 축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핫플레이스로 바뀌고 MZ세대들 사이에서 야, 용금축제 한번 가서 맥주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원래 여기 상가 진짜 딱 봐도 옛날 쓰러져가는 건물이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장사했던 분들이 천막 다친 거죠. 사람들이 쏟아지니까.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2022년 총 5번을 개최했는데 1회 때는 27개 점포가 참여해서 1,500명이 하루에 왔는데 그런데 5회차 때는 47개 점포가 늘었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지. 그리고 5,000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면 단일 매출이 하루 매출이 3배씩 느는 거야. 네. 자, 그러니 이 용금맥 축제라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이 동네 상권과 여기 전체를 핫플레이스로 만든 거죠. 이런 축제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축제를 감수성 어리게 그냥 저랑 우리 정 선생님이 둘이 우리 맥주 축제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세요 하면 와? 너무 비웃는데? 안 오잖아. 그런데 MZ 감수성에 맞게끔 컨셉도 잡고 그 다음에 메뉴도 만들고 어떤 특별한 또 뭐랄까요? 이벤트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건 우린 못해.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근데 용산의 용문시장 너무 그래도 서울이고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아까 양양에서 처음 했던 것처럼 여기는 그 동네 문화와 쉽게 얘기해서 기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의 제일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사놓곤
일론 머스크가 오판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 집행해 주길 기도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엇보다 당선되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하지만 부동산은, 야, 내가 사놓은 상가가 있는데 이게 주춤한데? 뭐 좀 해야겠는데? 근처 상가분들하고 뭐예요? 자, 오늘 상가 연합회 회의 좀 한번 합시다. 옆집 딱 모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시죠. 해서 컨셉 잡는 거지. 그렇게 해서 처음 몇 개 하다가 그 다음에 27개로 늘고 47개로 넣고, 이러면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부동산 투자가 더 가지고 있는 위력이 바로 뭐다? 액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이건 주식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또 위험 관리 방법일 수 있어요. 사놓고 기다려. 오를 때까지. 부동산 경기 어떻지? 요즘 기준금리도 계속 안 떨어지고. 초짜들이 하는 거고, 여긴 전공자들이잖아. 이러다가 또 나한테 또 석사과정 올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팩트를 얘기하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누가 할까요? 다 크루가 해요. 크루. 그들끼리 모여서, 야, 이번에 너 얼마 남았니? 나 5억 있어. 너 얼마 있어? 나 2억. 너 얼마 있어? 얼마? 해. 야, 그럼 이 정도 돈 모였어. 이번엔 어디 한번 발굴해보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나 혼자 갔을 땐 혈혈단신이잖아. 크루가 있어야 돼. 크루.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학과는 기본적으로 졸업하면서 아마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따거나 아니면 그 졸업하고 몇 년 안에 딸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그럼 또 공인중개법인도 마찬가지야. 꼬마 빌딩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꼬마 빌딩을 팔거나 또 다시 사거나 아니면 매매를 중개할 때 그걸 꽉꽉 잘 채워서 팔았을 때, 아, 그 중개사분 끝내줘. 내 그 사람한테 매물 추천받아서 손해본 적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내가 계속 웃돈이라도 더 받으면서 중개법인을 운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공실된 걸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다? 크루야. 야, 너 아직도 학동역 사거리에 있는 그 병원 빌딩 하겠다고 그 건물 비워놓은 거 4개쯤 비웠던 거 아직도 비어있냐? 아직도 그 건물주가 고민이 많아. 아, 내가 중개줬는데 미안한 상황이야. 야, 이렇게 하자. 우리 쪽에서 있었던 어떤 병원 하시는 분인데 강남 쪽에 알아보는데 니네 건물 추천해줄게. 이럴 수가 있거든. 강남의 그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 내가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는요, 모든 건물을 다 알아보고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가가 먼저 추천해서 몇 개를 보고 이게 괜찮네 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쪽엔 크루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부동산을 이렇게 전공했던 사람들, 이 명지대 부동산 학과 친구들이 이게 정말 두둑한 재산이야. 자, 그게 중개법인 때도 그런데 더 고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액션을 같이 하는 거지. 처음에는 짜친 것부터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수위를 올려가죠. 그래서 외국의 세계적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의 공통점은 다 부동산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갑자기 그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 상상력이 끝내줘요. 이런 남다른 어린 감수성이 떨어지면 상상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허벌판 나대지 딱 보고, 야, 여기가 리조트 값이야.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막 이상한 구상을 해. 이 디벨로퍼들이 그래서 상상력이 좋아요. 오늘 그래서 원래는 디벨로퍼가 되실 걸 전제로 하고 디벨로퍼 관련된 슬라이드를 쫙 해드릴까 하다가 그건 좀 너무 또 교수란 놈이 투기나 조장하고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내가 그건 말았는데, 그 무궁한 상상력으로 쫙쫙 보여주면서 딱 한 다음에 그 돈으로 그걸 딱 만드는 순간 그게 진짜 갑자기 살만한 동네, 그리고 관광지, 유명지, 반드시 가봐야 될 성지순례 같은 곳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액션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여기가 다 크루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과 관련돼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크루가 되고 싶으면 명지대에 입학하면 되겠지. 대학원은 나한테 오면 되고, 여기 학부는 여기로 오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감 오셨죠? 이제 한번 오늘 첫 번째 레슨이 끝났으니까 과제를 해야지. 자, 과제가 뭐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서울지도예요. 우리 MZ세대들, 명지대 부동산학과 아니면 제가 있는 실물투자, 산업대학원의 실물투자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에 제2의 성수가 될 만한 걸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거기다 이거 너무 노골적인 표현인데 알을 박아보자. 미리 선투자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 상권 아저씨들을 다 설득해서 여기 전통시장도 활성화시켜서 우리 한번 여기 좀 번화한 상권 만들어 보시죠. 으쌰으쌰 해보기로 결정한다 하면 어디를 꼽으실 거야? 이제 이런 스터디가 필요한 거야. 그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부동산이 정답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지. 그잖아요. 네. 무슨 소리다? 양양에서 서핑하고 클럽을 붙였기 때문에 그게 대박이 난 거지. 서핑이 먼저 없고 양양에서 클럽만 했으면 그게 됐겠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했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뭐와 뭐가 붙었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이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정답을 내가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거든. 그게 액션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확률적으로 그런 제2의 성수가 되기에 용이한 조건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수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 성수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정 선생님이나 나 때는 성수동 간다라고 하면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수제 구두 사러 가니? 이거 하나고 요즘도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옛날에 용접하고 철근 팔고 하는 골재 자재들 파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서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동네였거든. 그런데 왜 하필 성수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런 데는 서울의 다른 지역도 꽤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스터디예요. 이런 걸 스터디해가면서 돈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과 동선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거와 유사한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걸 또 찾는 거지. 예. 일단 크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 때랑 하나 바뀐 게 있어. 취업을 딱 했어요. 제일 먼저 월급 받았어. 월급도 꽤 많이 받았다 쳐. 그럼 그거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뭘 먼저 하고 싶어? 소비한다면. 백도 있다. 맞아. 여성분은 백이 있겠네. 맞아. 그렇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남자들은 뭐 있었을까? 시계도 있고 한 달치 월급으로 살 수는 없지만 한 달치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 차죠. 선생님도 혹시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 차부터 사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차는 한 2년 뒤에 2년 뒤에? 2년 뒤에 사셨으면 꽤 빨리 사신 거죠. 사실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변에 이제 그 같은 동기들, 남성 친구들이나 선배들 차 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 없어. 심지어 면허도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무슨 소리냐? 차를 사는 걸 일정 부분 포기하거나 아주 뒤로 미룬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애 낳고 사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데이트할 때 철저히 뭐에 의존해야 돼? 지하철이지. 성수가 대박 날 수 있었던 건 진짜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리자마자 성수 그 상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2호선 지하철은 MZ세대들, 우리 대학 노선이라고 하는 게 몇 호선이야? 2호선이잖아. 그냥 2호선 어딜 타도 한양대에서 가던 뭐 이대에서 가던 뭐 신촌에서 가던 뭐 홍대에서 가던 뭐 어디든 야 성수로 와 그러면 한양대 다니는 친구랑 뭐 홍대 다니는 친구랑 어디 다니는 친구 그걸 성수에서 보자. 왜? 서울 한복판이니까 헤어질 때도 다 알아서 가기가 수월하거든. 그래서 이런 변화들 뭐 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스터디를 해가면서 슬슬 알아가는 거죠. 습성을. 그러면 야 이런 게 중요하네.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반경 얼마 이내에 어느 정도 시세보다 저평가돼서 상당히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한 번에 빵 리뉴얼이 돼야지 상권이 이미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그거 권리금 받으면서 매집해가지고 뭐 하기가 너무 고액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네를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성수랑 비슷한데 어디 하면서 이게 부동산 학과의 재미거든. 재미야. 그리고 이런 주말에 여의도까지 와서 저 만나주러 와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맥주도 사드리고 치킨도 사드리겠지만 또 친구들끼리 오늘은 우리 어디 뭐라고 해요? 임장 가보자. 답사 가보자. 그거를 아파트만 보러 가는 거는 1학년들이라고 했지. 1학년은 해도 돼. 그런데 4학년쯤 되면 이제 흐름을 봐야지. 변화를 예측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1학년 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기회가 너무 많아. 4학년 저 누나들보다 언니들보다 어떻게 한다?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버려. 그냥 학교 안에. 아니면 저기 우리처럼 그 부동산학과 가지고 있는 건대라든가 뭐 이런 데랑 같이 연합 동아리 만들어도 돼.
그래서 도장 깨기. 동아리 이름도 좋네. 뭘 도장 깬다? 한 구마다 한 학기씩 심층 스터디 하는 거야. 이번 학기 우리 마포구 스터디 해보자. 그럼 마포구의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그 경의선 복원된 거, 거기는 왜 상권이 어떻게 활성화됐고, 여기 봤더니 저 꼬마 빌딩은 계속 카페가 안 들어가는데 이 꼬마 빌딩은 왜 들어가고, 이 경의선 복원길 봤더니 이 블락은 상권이 활성되고 저긴 안 됐고, 그런 거에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가는 거예요. 마포 이해했지. 그 다음에 광진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니야, 이번에는 뭐 내가 좀 잘하는 동네니까 우리가 빨리 좀 아는 수준에서 스터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관악구 쪽으로 가보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면 진짜 뭐 서울이 뭐 쫙 보이는 거죠. 예. 뭐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뭐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계속 또 크루가 돼서, 교수님 저희가 이번에 어느 군에서 무슨 전통 축제 하나 해서 그 동네 한번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데 교수님 유튜브에서 홍보 좀 해주세요. 내가 안 해줄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생 출신들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나쁜 의도가 없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겠죠. 예, 그냥 상권에 있는 분들과 화합해서 이거 잘 활용해 보려고요라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그걸 투기라고 하면 누가 장사 열심히 할 이유가 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진짜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땀 흘려가면서 그거 기획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툭 돈만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 법을 생기게끔 기다렸다, 이런 건 투기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스터디도 많이 하셔서 언젠가 좋은 테마 들고 또 한번 꼭 우리 여의도 맨션 사무실에 찾아오세요. 네. 자, 일단 준비된 강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서대문구예요. 왜냐하면 MZ세대로서 가장 빨리 캐치업하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게, 나 때는 서대문구가 핫플레이스였어. 왜냐하면 거기 학교들이 많잖아요. 뭐 연대, 이대, 서강대. 그래서 신촌 로타리 지역에는 뭐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맨날 밤새 뭐 마시고 놀고 뭐 하고 상권이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죽어버렸어. 가장 먼저 죽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연세대학교라는 학교가 1학년이 이제 거기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 송도에 가서 한다고. 1학년 때 마신 술의 전체 양이 3, 4학년 때 마신 양보다 더 많거든. 그러니 상권이 주저앉는 거지. 근데 거기 상가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원래 항상 신학기 되면 대목이다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은 없단 말이야. 모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대. 원래 이대에 또 독특하게 외국인들 많이 왔었죠. 어느 나라 사람들? 중국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한자로 배화라는 그 한자가 돈을 가져다 주는 뭐 이런 뜻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돈을 기리는 그런 장소처럼 해서 무슨 성지순례처럼 거의 많이 왔다고. 중국인들 상권을 바탕으로 거기가 또 활성화된 게 일부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그러고 나서 또 중국인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 상권도 주저앉은 거지. 자, 그럼 이 서대문. 옛날에 그렇게 고평가됐다가 이제 점점 낮아져서 던지고 나가서 공실률도 많아지고, 이거 누가 한번 선 확실히 돼서 리뉴얼하면 공실률 많아지니까 한 번에 부스트 킬 수가 있거든. 옆에 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와가지고 저희 뭐 수제 핸드메이드 공예품 상가로 다 바꿔봐야 하면 뭔 소리 하겠지. 근데 다들 지금 건물주들이 다 걱정하고 있고, 내 건물 공실률이 50%가 넘고 했는데 누군가가 뭘 해가지고 거기 대박 났다 하면 이제 나도 그러면 그쪽 사람들 좀 유치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싹 바뀌게 돼요. 서대문 한번 스터디 해보세요. 또 이게 아주 재밌어요. 저는 이걸 10년 주기설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핫플레이스가 10년 단위로 시프트해요. 저 때 핫플레이스는 어디냐면 압구정이었어. 네. 압구정에 그 오렌지족이라고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압구정이 확 또 뭐죠? 그 핫플이 아니었어. 그 상권이 다 죽었다고. 오히려 가로수길하고 세로수길이 엄청 핫플로 바뀌었다고. 강북 지역에서는 어디가 핫플 중에 하나였냐면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신여대 가는 그 뒷골목이 좀 핫플이었어. 그런데 이게 왜 핫플이 자꾸 시프트하냐면
어떤 문화적인 패턴을 제가 확인했냐면 이게 무슨 외국 그 도시계획학자 이론도 있는데 도시문화학자의 이론도 있는데 그 이론 지금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 비유적으로 표현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 때 하풀이었던 뭐 압구정이든 아니면 신촌이다. 거기를 이제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하고 졸업하고 한 3, 4년 지난 뒤에 야 그래도 연말인데 우리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좋지. 그럼 한번 연말에 뭐 송년회처럼 우리 한번 모일까? 야 근데 옛날 생각도 나니까 우리 그때 그 대학교 때 놀았던 거기 가서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좋다 야 거기 가자. 그래서 대학교 때 즐겨 갔던 신촌 어디에 또는 압구정 어디에 양복 입고 다 와. 그럼 그 가게는 어떻게 된다? 어머 여기 물 흐려졌어. 아재들 오는 곳이야. 얘들아 가자 하면서 다 떠나. 먼저 감 오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그래. 갑자기 내가 여기 계신 분들 주로 노는 어딜 가서 내가 딱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 저 아저씨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바로 요 맥락이 있는 거야. 그 졸업한 사람은 옛날 향수에 젖어서 간간히 오다 보니까 그 밑에 문화 컬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물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데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주인도 대학생이 아니라 우리 단골이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다시 왔어. 뭐가 있어? 구매력이 생긴 거야. 안주값을 올려도 되네. 안주값 올리면 누가 못 오게 되는 거야? 대학생들이 못 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핫플이 10년 단위로 막 바뀌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요즘은 다시 압구정이 또 떴더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아재들이 이제 압구정 안 가거든. 우리는 이제 압구정은 이제 뭐 우리 언제 쪽이야지 동문들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이론이 다시 거기가 또 뜨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런 이론이 있어요, 많이. 예. 자, 또 궁금한 거. 저는 이제 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운이 좋게 부동산을 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 시책에 맞아서 그게 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고요. 전에 직장이 KDI라는 곳에서 한 13년, 15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평생 살았고 단 한 번도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는데 회사가 갑자기 세종시를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를 가려는데 서울에서 출퇴근할까도 한 반년 이상 고민을 해봤는데 야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예. 뭐 허리만 다치겠더라고요. 기차 타고 오래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내려갈까 고민하는데 더 눈물이 났던 건 그 당시 천마을이라고 세종시에 처음 조성했던 아파트 단지 대규모 미분양이어서 처음 분양가보다 오히려 떨어졌어. 피도 못 받고. 그런데 아파트 더 짓는 데니까 뭐 거기도 안 들어가는데 아파트 더 지으면 뭐 이거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었지. 그래서 야 뭐 이렇게 계속 부동산도 떨어지는데 내가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국가가 더 서글픈 소리를 했어. 자꾸 안 오니까 그 특공이라고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그 공공기관 재직자라든가 공무원들에게는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부터 해서 전부를 무이자로 다 국가가 다 지원해 줄 테니 제발 와서 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혜택이라고 안 받고 그땐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죽하면 다 그거였어. 그래서 특공 초반에는 다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세종시 그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3배가 뭐야. 많이 오르는데 더 올랐지. 그래서 그것도 무슨 투자를 하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서울에 그 전에 살 때도 서울집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무서운 시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그냥 살다 보니까 오른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이 전공이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남들에게 좀 알려주려는 게 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부동산이란 지식 나눔? 저는 그거예요. 네. 제가 지금 그걸로 더 투자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여의도로 이사 온 것도 강남 살다가 일로 이사 온 것도 제가 방송을 좀 해요. 라디오도 진행하는 게 있고 TV도 하나 진행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여기 상암이나 아니면 여기 여의도 오려면 야 이게 어떨 때 1시간 반이 걸려. 이건 아니겠더라고.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여의도로 그냥 이사 와야겠다. 우리 서울 캠퍼스도 가깝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사 왔지. 근데 친구들은 난리가 났지. 무슨 일이 있냐. 왜 이 강남 3구를 떠나서 거기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저는 그냥
방송국에 갈 거야. 내가 최대한 집에서 일하거나 책 보거나 뭐 방송 준비하다가 바로 가서 방송하고 오는 거니까 그게 제일 나한테는 이득이지 해서 온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뭘 더 투자를 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식 나눔. 그게 저에게 부동산입니다. 또 억지로 안 하셔도 돼. 어서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식사하러 가시죠. 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친히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1시간인데 그래도 뭐래도 조금 평생 좀 기억에 남는 걸 뭘 해드릴까 하다가 선택을 해드렸는데 부디 강의가 하시는 일에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